쌍디는 자신이 희생하여 시라오시를 포함한 모두를 살리는 결정을 하였고 징베에게 시라오시를 맡겨둔 이후 최후의 담배를 핀 뒤 유유히 경각실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해군 코트를 벗어던진 뒤 순식간에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근처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고 쌍디는 해군들을 바라보며 어이 해군들 최후의 승부를 겨뤄보자고 라고 말했고 이오는 해군으로 위장한 건가? 저놈은 나와 갈링성이 맞겠다. 너희들은 노아의 방주를 쫓아라 라고 소리쳤고 쌍디는 견문색 배기를 통하여 노아의 방주가 출발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 신인수염의 적단 역시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는 데 성공하였고 쌍디를 제외한 어인섬의 모든 인간들이 해군으로부터 무사히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노아의 방주가 확실히 멀리 달아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전투를 이어가고자 하였고 쌍디는 곧바로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였고 노아의 방주를 추적하는 해군들 여럿을 순식간에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웃과 쌍디를 추적해온 오로성 피터가 나타났고 피터는 쌍디를 바라보며 하찮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내하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군. 이 녀석 정도의 실력이라면 홀로 도주하는 것이 가능했을 터 라고 말했고 쌍디는 신사는 숙녀가 힘들 때 떠나가지 않는다. 너희들의 최후를 보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루피라면 반드시 세계 정부를 무너뜨릴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견문색 배기를 통해 이미 노아의 방주가 멀리 떠나갔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우선은 쌍디만이라도 생포하기로 결정합니다. 피터는 쌍디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갈린과 이오를 제외한 인물들이 전투에 참전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무의미한 희생만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터는 후지토라에게 이쇼 해군들을 이끌고 철수해라 라고 명령하였고 후지토라는 쌍디가 비록 적이지만 무언가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후지토라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결국 후지토라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피터의 명령에 따라 해군들과 함께 철수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갈링, 이오, 나와 함께 저 녀석을 생포한다. 가급적 목숨을 끊지는 마라. 저 녀석은 밀지모자의 땅의 실질적인 3인자.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놈이다. 라고 말했고 갈링과 이오는 명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일제히 쌍디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갈링은 자신의 검 크레센트 소드를 일시적으로 흑도로 변환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폐양색 배기와 참격을 일제히 방출시키는 기술인 폐왕 천하월식을 사용하였고 이오는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배기와 폐양색 배기를 동시에 두른 뒤 권폐 충돌 잠수를 사용하여 쌍디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마신요와 최후의 요리를 사용하였고 그 순간 진리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쌍디와 갈링 이오의 충돌로 인하여 어인섬의 대부분이 불타버리기 시작하였고 찬란한 역사를 자랑했던 어인섬은 황무지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마담 셜리는 노아의 방주에서 이를 지켜보며 밀짚모자가 어인섬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란 게 이런 것인가. 밀짚모자 일당의 동료가 어인섬을 불태웠다. 하지만 이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직관적인 해석. 사실 그는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희생했다. 나의 예언이 처음으로 빗나갔지만 오히려 감사한다. 난 저 남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마르코와 징비 역시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쌍디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의 간부들 역시 한때는 쌍디의 적이었으나 이제는 쌍디가 생명의 은인이 되었기에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쌍디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쌍디가 갈린과 이오의 공격을 동시에 막는 데까진 성공했으나 쌍디 역시 충격을 받으며 빈틈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린과 이오 역시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리나 그 순간 베코의 형태로 변한 피터가 쌍디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고 피터는 곧바로 아성의 집합체를 사용하여 쌍디의 복부를 물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충격을 받으며 피를 토해냈고 피터는 쌍디가 상처를 회복할 틈조차 주지 않으며 자신의 이빨에 폐양색 배기를 휘감은 뒤 다시 한번 쌍디의 오른발을 물어버립니다. 하지만 쌍디는 찰나의 순간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둘렀고 쌍디는 곧바로 왼발을 사용하여 피터의 안면을 타격하며 역습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오가 다가와 쌍디를 붙잡았고 갈링이 월야참을 사용하여 쌍디의 복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쌍디는 피터로부터 허용한 데미지가 중첩되며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곧바로 샌드워머로 형태를 전환시킨 뒤 맹렬한 행진을 사용하여 그대로 쌍디를 들이박아버렸고 쌍디는 결국 온 힘을 다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피터는 곧바로 인간형의 형태로 돌아왔고 쌍디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지 않았기에 초점을 잃은 듯한 눈으로 피터를 응시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경이로운 정신력이군. 연이은 대결로 인해 사실상 죽음이 드리운 상태일 텐데 아직도 의식을 유지하고 있다니 라고 말했고 피터는 곧바로 갈린과 이오에게 쌍디를 생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피터는 쌍디를 생포하는 데 성공하였고 우선은 해수면 위로 복귀하며 이 상황을 타오 오로성들에게 알리려 하였고 곧바로 특수한 잠수함을 탄 채 지상으로 복귀합니다.
피터는 곧바로 지상으로 복귀하였고 텔레파시를 통하여 오로성들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피터는 워큐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라고 물었고 세터는 워큐리는 현재 알라바스타에서 혈투를 벌이는 중 그건 그렇고 피터 포세이돈은 확보했나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아쉽게도 포세이돈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의 실질적인 3인자 검은다리 쌍디를 체포했다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검은다리라도 붙잡았으니 다행이로군. 그 녀석을 잡았다는 소식은 전세기에 공표하는 게 어떠한가. 밀짚모자 일당에게 큰 동료를 줄 수 있을 것이며 전세기에 세계정부의 승전보를 알린다면 분명 혁명의 불꽃이 사그라들 테지 라고 말하며 쌍디의 패배 소식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그렇다면 얼추 전쟁의 끝이 보이는군. 워큐리가 비비를 확보한다면 비로소 밀짚모자 일당과의 최종전이 도래할 테니 라고 말했고 피터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며 우선은 쌍디를 생포한 채 성지 마리주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는 곧바로 이 소식을 언론에 뿌렸고 언론은 서로 앞다투며 이 소식을 전세계에 알립니다. 그리고 루피가 알라바스타에 거의 다 도착해갈 무렵 우소본 쌍디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우소본 충격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야 루피 쌍디가 패배했다고 하네. 거기다가 현재 세계정부에 붙잡힌 채 임펠다운의 수감 조만간 공개 처형이 있을 예정이라는데 라고 말했고 루피는 매우 분노하는 표정을 지으며 우솝 그런 장난은 치지마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우솝은 진지한 표정을 보이며 신문을 건넸고 루피 역시 신문이 가짜이기만을 바라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또한 조로와 로빈 프랑키 역시 이 소식을 접했고 조로는 이 멍청한 새끼 나에게 절대로 지지 않기로 약속해놓군 이라고 소리치며 조로조차 매우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로빈과 프랑키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전세기의 쌍디의 체포 소식이 전해졌고 세계정부의 예상대로 일부 국가에서는 세계정부의 승리를 확신하며 혁명의 불꽃이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세계정부가 비비를 납치하기 위하여 알라바스타를 습격하였으나 빨간머리 적단이 나타나 알라바스타를 지켜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후 콩과 워큐리를 필두로 한 세계정부의 지원군이 계속하여 나타났고 결국 빨간머리 해적단 역시 크나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콩과의 대결 이후 곧바로 워큐리를 상대하게 되었고 샹크스는 만전의 자신일지라도 워큐리에게 승산이 적다는 것을 알았기에 지친 몸으로 워큐리를 상대해야 하는 것은 냉정하게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샹크스는 도주하는 것을 택하며 혼나를 도모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과거 로저가 해주었던 말을 기억하며 남자는 반드시 나설 때가 있다는 로저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목숨을 건 듯한 각오를 보이며 자신의 검 그리폰을 다시 한번 뽑아들었고 워큐리와의 대결을 시작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군. 빨간머리 분명 세상을 움직일 남자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아니 어쩌면 니아비인 갈링처럼 세계정부의 방패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나는 자유를 좇는다고. 워큐리 내가 그간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현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니 로저 선장님조차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루피라면 다르다. 반드시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테지. 세계정부 너희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신들이 직접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당신들의 입장에선 사왕이니 해적왕이니 별 위협이 되지 않았겠지. 어차피 카미테키의 힘을 다루지도 못할 테고 태양신 니카의 힘을 다루지도 못할 테니 또한 세계의 호걸들을 단합시킬 능력도 없거니와 고대병기를 회수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루피만큼은 다르다. 태양신 니카의 힘을 다루며 카미테키의 힘조차 다룰 수 있지. 또한 세계의 호걸들을 자신의 동료로 만들었고 고대병기 또한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즉 세계정부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그래 분명 그 사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조이보이조차 결국 우리에게 무릎을 꿇었다. 밀짚모자의 송이 역시 다를 것은 없지. 또한 와노쿠니에서 고대병기 플루톤을 회수했다. 아쉽게도 모든 조건이 갖춰지진 않았군 이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조금은 당황하며 플루톤을 빼앗긴 건가 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루피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말로 해서는 알아듣지 못하는군. 신의 피줄을 가진 너라면 다를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봉이의 형태로 변하였고 샹크스 역시 자신의 검에 태양색 패기를 휘감았고 그리폰과 패기가 만나며 날씨가 급격하게 흐려졌고 샹크스와 워큐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머큐리는 샹크스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콩과 신의 기사단에게 곧바로 비비를 납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콩은 곧바로 아르바나의 중심지로 향합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 포보스와 가벨리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두 명의 신의 기사단 역시 곧바로 아르바나로 향하였고, 모자를 쓴 인물의 이름이 갈릴레이이며 여성의 이름이 티타니아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의 기사단 타이톤 역시 모습을 드러냈고, 타이톤은 워큐리에게 "워큐리성, 저는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해적왕이 나타난다면 곤란하니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이 녀석의 능력은 반드시 도움이 될 터, 좋다,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고, 타이톤은 워큐리의 근처에서 대기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해적왕이 나타난다고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밀짚모자 루피는 에그에드에서 혈투를 벌인 이후 곧장 샤본디 제도를 향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었다. 그놈이라면 샤본디에 도착한 뒤 전세계의 상황을 알게 될 터이고 자신의 양날개를 신뢰할 테니 분명 알라바스타로 올 테지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한편으로는 루피가 온다는 사실에 안도했으나 더 이상 루피에게 빚을 지고 싶진 않았기에 "루피, 신시대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자 했는데 내가 해준 것이 거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조금은 좌절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이런 것으로 좌절할 인물이 아니었고, 콩과의 대결이 끝난 직후였음에도 머큐리를 공격하며 본격적인 대결을 이어갑니다. 갈릴레이와 티타니아는 가벨리 사건 이후 시간이 무려 40년이 지났기에 외형적으로 늙었으나 관리를 열심히 해온 인물들이기에 4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얼굴이 꽤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티타, 우리가 함께 나서는 게 몇 년 만이지. 아마 가벨리 사건 이후 처음이지 라고 말했고, 티타니아는 "레이, 그렇긴 하지. 그간 마리주아에만 처박혀 있어서 심심했는데 꽤나 재미있는 사건이 생겼는걸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이와 티타니아는 곧바로 나미 초파 부르게기로 향하였고, 갈릴레이는 "안녕 밀짚모자 일당의 떨거지들, 너희들보단 비비를 탈환하는 게 우선이지만 그건 콩 전군 총수가 잘해줄 테니 난 너희들만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순식간에 나미 브룩 초파의 주변을 안개로 감쌌고, "나는 안개 열매를 먹은 안개인간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능력이 자연계 악마 열매 안개 열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브룩은 좌절하며 "유호호호, 이거 큰일이군요. 무장색 필기 사용자가 없는 현 시점, 하필이면 자연계 능력자가 등장하다니 라고 말했고, 제우스는 "남이 본체를 찾으면 내가 어떻게든 공격해볼게. 최대한 버티면서 기회를 엿보자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응 제우스, 너만 믿을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안개 속에서 처녀귀신이 나미를 습격하였고, 티타니아는 "나는 사람 열매 모델 처녀귀신을 먹은 처녀귀신 레이의 연기 속에서 나는 시너지 효과를 내지. 너희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호호호 라고 말합니다. 티타니아는 갈릴레이가 만들어낸 연기 속에서 신출기본하며 밀짚모자의 땅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초파 나미 브룩은 순식간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브룩은 그 순간 견문색 필기를 각성하며 연기 속에서 티타니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콧노래 300보 오니가르기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처녀귀신으로 변한 티타니아의 복부에 칼을 꽂습니다. 그리고 티타니아는 피를 토해내며 쓰러졌으나 이내 다시 일어났고, 티타니아는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빠르게 브룩에게 다가와 브룩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초파가 티타니아를 붙잡는 데 성공했고, 나미가 제우스에게 번개를 내려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번개를 내려친다면 초파가 다칠 수도 있었기에 제우스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초파는 눈을 질끈 감으며 "이 녀석을 놓치게 된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 제우스, 망설이지 말고 나를 공격해 라고 소리쳤고, 제우스도 하는 수 없이 초파에게 번개를 내려칩니다. 그리고 초파와 티타니아는 동시에 쓰러졌고, 브룩은 티타니아를 확실하게 마무리짓기 위하여 티타니아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갈릴레이가 연기를 활용하여 브룩의 팔을 쳐내는데 성공했고, 브룩의 칼은 티타니아의 가슴이 아닌 복부에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티타니아는 죽진 않았지만 치명상을 입으며 기절했고, 갈릴레이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감히 벌레들 주제에 신의 기사단을 우롱해 라고 소리쳤고, 갈릴레이는 매우 분노하며 거대한 연기를 생성하며 나미와 브룩을 덮치려 합니다. 갈릴레이가 나미와 브룩을 덮치려는 순간 나미는 눈을 질끈 감으며 "그래도 한 명 해치웠네. 초파에게 미안해질 뻔했어 라고 말했고, 제우스는 분노하며 "마마가 있었더라면 저런 떨거지 따윈 한방에 정리했을 텐데 라고 소리치며 분하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스모크웜을 사용하여 나미와 브룩의 숨통을 끊으려 하였으나 그 순간 누군가가 갈릴레이의 본체를 정확히 노려 공격했고, 갈릴레이의 연기가 순식간에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를 쏴버린 인물은 벤베크맨이었고, 벤베크맨은 우리가 이곳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잊었나, 밀짚모자 일당 수고했다, 초파의 숭고한 희생은 많은 귀감이 되었다, 뭐 사실상 죽은 것도 아니고 기절한 거지만 이라고 말하며 여유있게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분노하며 빨간머리 해적단 2인자 벤베크맨, 감히 신의 기사단에게 총을 겨누는 거냐 라고 소리치며 곧바로 벤베크맨을 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갈릴레이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해낸 이후 자신의 총알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아와 총포 난타를 사용하며 순식간에 다량의 총알을 발포했고, 모든 총알은 갈릴레이에게 정확하게 적중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벤베크맨은 신의 기사단이라고 해서 긴장했더니 특수한 능력을 가진 것을 제외하면 신세계에 널리고 널린 범부나 다름없군 이라고 말하며 갈릴레이와 티타니아가 악마열매 능력을 제외하면 사실상 별 볼 일 없는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벤베크맨이 순식간에 갈릴레이와 티타니아를 처리하는데 성공하였고, 벤베크맨은 나미와 브룩에게 가라, 이곳은 뿌리 빨간머리 해적단이 맞겠다, 밀짚모자 일당은 비비를 엄호해라, 북동쪽으로 빠져나간다면 분명 출구가 있을 거다, 비비 역시 그곳으로 보내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가볍게 목례를 한 이후 곧바로 브룩과 함께 비비에게로 뛰어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의 기사단 포보스가 나타나 나미와 브룩을 막아섰고,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시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벤베크맨이 곧바로 포보스의 안면에 총구를 겨누었고, 벤베크맨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신의 기사단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빨간머리 해적단 2인자 벤베크맨, 저 둘은 신의 기사단 내에서 최하위이긴 하다만 그래도 그렇지 저 둘을 이리 쉽게 잡아내다니, 역시 사왕 샹크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답군. 하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되어 있었다. 이 녀석이 아무리 발악해도 결과가 바뀌진 않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며 유언 그게 끝인가 라고 물었고, 벤베크맨은 곧바로 자신의 총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포보스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포보스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용룡열매 모델 티라노사우루스로 변하며 벤베크맨의 총을 물어버리는데 성공했고, 이후 꼬리를 사용하여 벤베크맨의 복부를 후려칩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은 찰나의 순간 자신의 몸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포보스의 공격을 막아냈는데 성공하였고, 벤베크맨과 포보스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빨간머리 해적단과 세계정부의 대결이 한창일 때 드디어 루피가 알라바스타의 근처에 도달했고, 루피는 쌍디의 기사를 막 확인한 이후였기에 조금은 위축되어 있었으며 또 조금은 분노에 찬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솝은 야 루피, 이제 곧 알라바스타야, 쌍디는 분명 무사할 거야, 다른 애들은 몰라도 쌍디나 조로만큼은 그 누가 와도 문제없다는 걸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그래 우솝, 일단 우린 지금 눈앞의 현실에 집중하자, 알라바스타에서도 한바탕 전투가 일어난 것 같은데 우선 비비와 동료들을 지키는 게 중요해 라고 말했고, 우솝은 그래 비비 역시 릴리라는 여자의 후손이라면 분명 라프텔에서 봤던 포네그리프에 적힌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선 중요한 열쇠가 될 테지, 크로코다일을 무찌른 게 엊그제 같은데 결국 이런 식으로 다시 알라바스타로 돌아오게 되었네 라고 말합니다. 콩은 샹크스와의 대결 이후 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콩은 곧바로 아르바나 궁전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야솝 럭키루가 나타나 콩을 막아섰고, 야솝은 이름만 들어봤는데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군, 콩 전군 총수 미안하지만 비켜줄 수 없수다 라고 말했고, 럭키루는 크와하하 우락부락한 영감이구만 이라고 말하며 럭키루와 야솝은 동시에 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콩은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은 뒤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자신의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의 인물이 없다는 것을 파악한 뒤 콩은 자네들과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네, 미안하지만 나를 막는다면 쓰러뜨릴 수밖에 라고 말하며 평소와 조금은 다른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야솝과 럭키루는 이질감을 느끼며 지금의 콩의 태도는 적을 마주한 데서 나오는 위협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을 가진 아군과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콩은 순식간에 채를 사용하여 야솝과 럭키루에게 접근하여 블루홀을 사용하여 야솝과 럭키루를 멀리 던져버리는데 성공했고, 콩은 아르바나 궁전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야솝은 루, 어차피 저 녀석을 막지는 못했을 텐데 내 감에 의하면 저 녀석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했고, 럭키루는 그렇다면 우린 신의 기사단을 막자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은 아르바나 궁전 중심부에서 비비와 코브라가 있는 방을 발견했고,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건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콩은 순식간에 야솝과 럭키루를 제압한 이후 아르바나 궁전 중심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콩과 코브라 비비는 마주하게 되었고, 비비는 콩이 누구인지 몰랐으나 코브라는 콩이 해군 운수였던 시절을 살아갔던 인물이기에
단번에 콩을 알아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좌절하며 콩 은퇴하고 세계정부의 고위층이 되었다는 말은 들었다만 일선에서 직접 움직일 줄이야 라고 말했고, 콩은 알라바스타의 국왕 코브라 그리고 알라바스타의 공주 비비 이 녀석들을 직접 체포하기 위해 왔다 라고 말했고, 콩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갈과 페루가 콩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콩은 너무나도 쉽게 이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고, 콩은 무장색 피기를 마치 폐양색 피기처럼 방출하며 순식간에 코브라와 비비를 제외한 모두를 기절시킵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잡혀가겠네,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딸아이만큼은 어떻게 안되겠나 라고 물으며 비비만큼이라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콩은 아니, 한 놈도 절대 놓아줄 수 없다, 니 녀석들을 세계정부로 연행할 생각은 없다, 니 녀석들이 향할 곳은 샤본디제도, 그곳에서 밀짚모자 일당을 만나라 라고 말해주고, 코브라는 예상 외의 답변에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고, 비비는 설마 밀짚모자 일당이 정부의 하수인이 된 것인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설마 당신이라고 말하면 밀짚모자 일당이 세계정부의 하수인이 되었을 리는 없으니 정황상 콩이 세계정부를 배신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콩은 세계정부는 900년간 군림한 그야말로 무적의 집단, 무수히 많은 도전자들이 왕에게 도전하였지만 결국 용안도 보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은 보란듯이 용안을 세상에 공개했고 데비브 원피스를 손에 넣으며 혁명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다. 나는 그 녀석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을 보았다. 나 역시 한때 정의를 관철했던 해병, 하지만 그들의 압도적인 무력에 굴복하여 그들의 하수인이 되었다. 그러나 난 언젠가 세계정부를 쓰러뜨릴 전사가 나타난다면 나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를 돕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지금이 내 목숨을 걸 만한 기회다. 네팔타리 가문은 단순한 반역자이기 이전 세계의 진실을 세계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집단, 만약 밀짚모자 일당이 세계정부에 패배하더라도 네팔타리 가문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말했고, 코브라와 비비는 콩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현재로선 콩의 말을 따르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기에 코브라는 허면 우리가 어쩌면 좋소, 사방은 해군이 둘러싸고 있고 심지어 정체불명의 괴물들도 나타나지 않소 라고 말했고, 콩은 지금 당장 섬의 북동쪽으로 향하여 나의 전용 선박을 타고 샤본디로 향하시오. 머큐리는 빨간머리와 혈투를 벌이는 중이며 그 녀석을 제외한다면 누구도 나의 전용 선박이 움직이는 걸 보아도 감히 트집을 잡을 자가 없을 것이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전용 선박의 키를 건넸고, 코브라와 비비는 가볍게 목례를 한 이후 콩의 전용 선박으로 향합니다. 포보스와 벤베크맨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포보스는 용룡열매 모델 티라노사우루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티라노사우루스의 형태로 변한 뒤 벤베크맨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공룡과 싸우는 건 처음인데 라고 말했고, 포보스는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 될 테다, 이 녀석은 오늘 여기서 죽을 테니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이빨과 손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곧바로 벤베크맨을 물어버리려 하나 벤베크맨은 순식간에 공중으로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자신의 총알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포보스의 머리를 정확히 조준하여 포보스의 머리에 총알을 적중시킵니다. 하지만 포보스의 피부가 워낙 튼튼했기에 벤베크맨이 발포한 총알은 튕겨나갔고, 포보스는 그런 장난감 따위로 나의 가죽을 뚫을 순 없다 라고 말한 뒤 몸통 박치기를 사용하여 벤베크맨을 들이박아버렸고, 벤베크맨은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피부를 뚫기는 어려운가, 그렇다면 다른 곳을 공략해야겠군. 티라노사우루스는 상체에 비해 하체의 밸런스가 집중되어 있는 편, 즉 무릎이 나가게 되면 전투력이 상실된다. 무릎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수밖에 라고 생각하며 포보스의 무릎을 집중적으로 노려 포보스의 균형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이 고민하는 사이 포보스가 빠른 속도로 벤베크맨에게 접근하였고 자신의 꼬리를 휘두르며 벤베크맨을 공격하나 벤베크맨이 속도 측면에서는 한 수 위였기에 포보스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정확한 타이밍을 읽어낸 뒤 자신의 총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마치 몽둥이처럼 휘두르며 포보스의 무릎을 강타했고, 포보스는 충격을 입으며 휘청였고 벤베크맨은 포보스의 약점이 무릎임을 확신합니다. 포보스는 벤베크맨에게 공격을 허용한 이후 무릎에 꽤나 큰 부상을 입었음을 직감했고 조금은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감히 하등한 벌레 따위가 몸에게 부상을 입히다니 라고 말한 뒤 흥분하여 벤베크맨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포보스의 속도는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고 벤베크맨조차 포보스의 속도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포보스의 공격을 허용했고 벤베크맨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은 여유로운 표정을 보이며 이제 이 녀석의 공격 패턴은 모두 파악되었다 라고 말했고, 포버스는 눈으로 쫓지 못한다면 패턴을 안다고 해도 무용지물이다 라고 소리친 뒤 자신의 얼굴 전체에 무장색 패기를 둘렀고 포버스의 얼굴은 검게 변합니다. 그리고 포버스는 곧바로 벤베크맨을 먹어버리려 했으나 벤베크맨은 포버스가 입을 벌리는 타이밍에 포버스의 입 안으로 총을 발포했고 포버스는 충격을 받으며 주춤거립니다. 그리고 포버스는 꼬리를 휘두르며 벤베크맨을 공격하나 벤베크맨은 이를 유롭게 피해내며 이 녀석의 공격 패턴은 두 가지밖에 없더군.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물기와 우에서 좌로 휘두르는 꼬리 휘두르기. 손이 그 모양이니 이해는 된다만 그렇게 해서는 인간을 상대할 순 없다 라고 말한 뒤 포버스의 무릎에 다와총포 난타를 사용하였고 포버스는 무릎이 완전히 박살나게 되며 쓰러졌고 아직 정신은 온전했지만 무릎이 박살났기에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샹크스는 콩과의 대결 이후 워큐리와의 대결을 곧바로 이어갔고 기량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모두 워큐리가 우위에 있었기에 샹크스는 위기에 직면했으며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좌절할 여유 따윈 없었고 워큐리와의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빠르게 움직이며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워큐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시전한 카무사리는 평소에 시전했던 카무사리보다 더 많은 패기를 내포하고 있었고 그리폰의 형태의 패기가 참격과 함께 날아갑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폐양색의 울음을 사용하며 샹크스의 카무사리를 막아섰고 샹크스와 워큐리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지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리폰의 영향을 받으며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워큐리는 봉이의 형태로 변하며 곧바로 샹크스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정면에서 워큐리와 충돌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판단하며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샹크스는 워큐리가 접근할 만한 틈도 주지 않으며 계속하여 워큐리를 몰아붙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워큐리의 맷집이 워낙 튼튼했기에 샹크스의 공격에도 워큐리는 별다른 충격을 입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큐리 역시 샹크스를 공격하지 못하고 있기에 워큐리는 우선은 봉이의 폼을 해제하였고 인간형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워큐리가 인간형으로 돌아온 지금이 유일한 승리 타이밍이라고 판단하였고 워큐리 역시 변수가 발생하기 이전 우선은 샹크스만큼은 처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였기에 샹크스와 워큐리의 더욱 처절한 혈투가 이어집니다. 워큐리는 샹크스의 기동성이 매우 뛰어남을 인정하며 봉이의 형태가 아닌 우선 인간형으로 돌아왔고 샹크스는 워큐리가 인간형으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워큐리에게 다가와 자신의 검 그리폰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워큐리를 향하여 참격을 날리며 워큐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워큐리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급할 것 없다 빨간머리 샹크스, 역사는 승자 입장에서 쓰여진 기록일 뿐 이 전투의 끈 역시 니놈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라고 말한 뒤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였고 워큐리의 뒤에는 거대한 사탄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사탄의 저주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다가오는 샹크스를 짓눌렀고 샹크스는 워큐리의 권능을 이겨내지 못하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제2의 정상결전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강한 패기와 권능인데 이 정도 패기와 권능이라면 오로성 중에서도 가장 강력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공백의 백년을 떠올리며 이모님이 없었더라면 우리 역시 이상을 쫓는 몽상가에 불과했을 테지. 조이보이 류마 그들의 앞에선 우리는 좋게 봐줘도 피레미를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모님과 세계정보를 수립한 이후에도 꾸준히 힘을 단련하며 이 녀석들과 같은 도전자들을 밟으며 세상 속에서 군림해왔다. 그리고 나는 감히 자부할 수 있다. 공백의 100년 이후 가장 기량이 많이 상승한 오로성은 나라고. 빨간머리 샹크스, 너 역시 시대의 정점에 설 자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약 1000년이라는 시간이 축적된 나에겐 너 역시 좋게 봐줘도 피레미를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다 라고 말하며 오로성들은 공백의 100년 이후 수련을 멈추지 않으며 더 강해진 상태이며 특히 워큐리가 가장 강해졌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세상에는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조이보이가 패배했을지언정 우리 시대 역시 그러란 법은 없지 라고 말하며 여전히 기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속으로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최후의 기술을 준비하며 워큐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최후를 맞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